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의 정치 대담 코너입니다. 종횡무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종횡무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보수 운동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수호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UNI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유우파의 정치 세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도 이제 저희들이 그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운동의 방향이고, 또 그에 앞서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남을 비판하려면 우선 스스로를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시간은 자유한국당 이대로 좋은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해서 이용부 총장님 모시고, 이 자유한국당의 오늘,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7월 4주차 조사가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19%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39%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제 지난 2월 말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직전에, 그러니까 2월 3주차에 19%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5월 달에는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장외 투쟁도 하고 또 전국 민생 투어도 하고 이럴 때 상당히 이제 관심도 갖고 이래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자,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우선은 여론조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상황 설명서부터 드리겠습니다. 227 전당대회 바로 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9, 20% 정도. 그건 갤럽 조사였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9%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 뒤에 이제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승을 해서 한때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25% 수준,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5% 가까이 나와서 그 민주당하고의 차이가 1.8% 정도 차이? 그 정도까지 좁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실제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지지율이 상승세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조사에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다시 19% 정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7%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조사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각각의 조사는 나름대로 어떤 일관된 조사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조사 결과 모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이걸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규명을 해서 새로운 그런 각오를 해서 이걸 다시 올리고 해야지만이 내년 2020년 총선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된다를 보지요. 첫째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이제 관계를 해가면서 보니까 보수 우파 세력은 상당히 오만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옳다, 국민들이 우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 또는 정당의 어떤 실제적인 지지 세력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 정권이 실책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럴 때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막말 사건, 정말 몇 가지를 얘기하기도 좀 창피했습니다만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 관련이라든가 또는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그 한국당에 오히려 그 부메랑으로 지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그 수없이 발생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가 국제적인 문제, 대외, 외교, 국방 또는 안보 또는 북핵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적절한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 그것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에 그 반대편 측에서 도로 친박당이다라고 하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사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그 당내에서 좀 실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나, 내부적인 이유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요,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총장님은 이 통계, 회계, 통계 이런 게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또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추세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추세가 그렇게 된다. 추세가 하락세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잘못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가지고 좀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 것은 이 황교안 리더십에, 예, 그다음 황교안 지도 체제 그 자체에 어떤 심각한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아니면 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믿고 안 따라왔는데 지금 뭔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방금 황교안 대표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황교안의 리더십, 여기 대해서 총장님께서 느끼실 때 황교안 리더십이 어디가 가장 큰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학자로서 이제 30년 평생을 보냈습니다만, 또 황교안 대표께서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는 제가 보기에도 그 학교나 또는 정부하고는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이제 그 행정가로서의 그거를 벗어버리고 정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런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수 우파의 어떤 행태에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2017년 1월서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장 또는 어려울 땐 비상대책위원 또는 조광특위위원장 등 핵심 역할을 해봤어요. 해오면서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당을 관찰해 보니까 이 보수 우파 세력은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공유하는 이념 공유 집단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지의식이 팽배해야 되는데, 동지의식으로 뭉쳐야 되고 서로 간에 뭐냐면은 이념적으로 토론을 하되 어떤 하나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합 집산이 되는 그러한 이익 공유 집단처럼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묻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아마 대답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각자의 이익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집단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응집력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잘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념 공유 집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당이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틀 속에 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집력도 생길 수가 없고 예. 그런 공동의 목표도 생길 수가 없고 같이 그 이제 타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 뭐 결심 같은 것이 이 결합된 그런 노력도 나오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거기 뭐 고위 당뇨들이 이런 사람들이 책임의식도 그런 점에서 문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이제 엮어내는 것이 그게 당 지도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뭐냐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화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총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측컨대 이 자유한국당 안에 대표실하고 또 각 이제 그 당직자 이 방 이런 분위기를 보면 회의하는 분위기를 보면 아마 총회실 회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권한 대행 회의 분위기 아직도 그런 식 아닐까. 이러면 정치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못 해가면요. 대표가 정치적으로 적응을 못 해가면 다른 사람들 대표한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화가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큰 문제라니까.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 옛날에 그 정부에 있을 때 그때 생각만 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제가 경험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데 조금 아까 회의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회의 분위기예요. 황교안 대표 들어오기 전에도 예.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가면서 이제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 보면은 각자 자기 말만 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예. 놓고 이제 토론하고 또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립시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얘기하고 끝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그냥 뭐 그 대표가 그 옛날엔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이런 분들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자 얘기하고 그냥 각자 끝나요 또.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지는 거를 볼 때,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최근에는 황 대표 체제에서는 제가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황 대표께서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중요 회의체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드나 이걸 고민하셔가지고 그걸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보수정당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자유우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보수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보수성.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그 지금 총장 말씀 그대로 회의할 때도 이제 우선 대표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다 경청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표한테 좋은 말 한마디씩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 자리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당직 하나라도 얻으면 또 지역구에 가면 그만큼 또 그거 가지고 그 캐리어가 되니까 득표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의 권위주의화 이것이 지금까지도 뭐냐면 보수 정당 이것을 유연성을 뺏어버렸거든요. 그게 굉장히 경직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옛날에 총장님하고 같이 저는 윤리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저는 외부에서 가서 이제 윤리위원장을 하니까 그 당내 당 지도부가 가능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가 된 사람이 당 대표가 된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들 당내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사람들은 만나면서 연락도 안 하고 같은 예부인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가능하면 좀 성가시하고 자기들이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겠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 모셔다 놓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정당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 점에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황 대표가 앞으로 이게 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황 대표도 살아나고 자유한국당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8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 체제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기에. 그래서 총선 대비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 총선에
후보자 공천 문제에 있어서 예, 예. 당 대표가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즉 공정한 그 공천 심사위원회죠. 이걸 구성한 뒤에 거기에 전권을 줘서 거기에서 정말로 우혁신 이러한 그 새로운 그 공천 시스템과 예. 실제 공천 결과를 갖다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그 2010 총선 대비해 가지고 현 정부의 어떤 그 실책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제대로 정책 개발을 해서 정책 아젠다를 정리해서 그 국민들이 야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환골 탈퇴했다 좀 믿고 한번 다시 기회를 줘보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전에 홍준표 대표가 가끔가다 촌철살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한 것을 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그렇죠. 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그 좌파는 뻔뻔하고 이제 우파는 뭐라고요? 우파는 비겁하다. 비겁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파가 저도 옛날에 그 신문사 있으면서도 항상 했던 말이 보수는 오만하고 부패하고 게으르고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저 우파 큰 코 다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때는 또 뭐라 했냐면 진보는 저기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이랬는데 지금 분열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더 분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가장 정치권 전체에서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이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한국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그 좌파 정권에 의해서 아주 정말 짓눌려 버릴 것이냐. 이건 이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 계기가 되는데 여기 대해서 잠시 조금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공천 정말 핵심적인 공천의 과제가 어떤 건지 그걸 몇 가지만 콕 좀 집어주시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선 다음 시간 때 얼마든지 기회 드릴 테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공천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역 의원이건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건 아니면은 그 공천에 신청했던 그 다른 일반 그 신인이건 간에 그렇다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왜 공천에서 떨어졌고 저 사람이 왜 공천에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규정, 룰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무엇보다는 이제 룰이 중요한데 또 저는 총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룰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것을 누가 그 룰을 가지고 공천 작업을 할 것이냐. 만약에 거기다 황교안 대표가 내가 직접 이 공천 과정을 공천 작업을 내가 장악하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총장님 늘 그러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예. 사실은 제가 조광특위위원장을 해가면서 그때 70여 명의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역할을 책임을 맡고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좀 휘둘린 면도 있어요. 그 기존의 당 지도부한테. 그 생각해 보면은 무엇은 내가 제대로 했고 무엇은 내가 좀 실수를 했고 뭐는 내가 좀 약간 당 지도부한테 당했다는 걸 내가 이제 뒤에 가서 되짚어 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공심위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량 정성 평가에 있어서 다 정량 평가로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들 그럼 단 그 사람들은 즉 공심위원들은 절대로 이번에 공천에 출마 안 한다. 이런 전제하에 정말 그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보수파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당내 인사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당 외에 그 일반 시민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촉할 것이냐 이런 과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외 70%, 당내 30% 정도. 당내의 어떤 그 역학구도 기본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0% 대신 결정권은 당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황 대표가 자기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최종 결정권을 자기가 갖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당내에서 또 이제 분파 간에 이 대립이 생길 것이고 갈등 구조가 또 형성되고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이 이제 확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상이 생기겠죠. 전번에 20대 총선 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좋던 이 선거 분위기를 자기들이 완전히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고도 아주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이제 당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에 대해서 한마디 아주 좀 말씀. 20대 총선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최하 150석, 160석 이상, 180석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사 결과 절대로 100석을 못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공천 작업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122석, 민주당이 123석으로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을 의장을 뺏겼고 그 결과는 탄핵까지 이어졌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하면서 이번에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이번에 좀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오늘 정치 코너 종횡무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또 총장님하고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